자, 22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민생 법안들을 골라서 검증해보는 입법검증본부. 우리 세 분의 히어로들과 법안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입법 히어로는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참사라고 진단을 했고요.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세 사기 특별 법안을 낸 분입니다. 당 대표이자 원내대표로 사회민주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십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정치가 무엇이냐는 말에 인간의 존엄이라고 말하는 누구보다 눈물이 많은 정치가 바로 한창민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히어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창민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의원,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라 좀 귀여운 것 같은 이 같은데, 당 마스코트 배지입니다. 네. 든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사회민주당이 작은 진보 정당인데 그 민심의 바다에서 두 고래 사이에서 현명하게 유영하는 돌고래처럼 정치를 하자 해서 우리 당원들이 이름을 짓고 이렇게 배지로도 만들어서 이걸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색깔도 혹시 상징이 있나요? 네, 사회민주당의 색깔이 이제 원래 주황색인데요. 네. 지금 개혁신당 이전에 저희들이 썼습니다. 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개혁 오렌지보다 저희들이 먼저 제주 감귤색을 썼는데요. 저희가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뺏기셨네요. 예, 사실은 뺏긴 겁니다. 그런데 주황색이라보다는 사회민주당의 당색을 제주 감귤색이라고 합니다. 감귤색이군요. 예, 제주 감귤과 강원 초록이 사회민주당의 색깔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보면은 이 배지 먼저 이야기를 해서 뭐냐고 물어보고 이쁘다고 하면은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되셨을 때 의원님께서 긴장됩니다. 잘해야 돼서 당선 소감은 긴장됩니다. 왜 긴장돼요? 잘해야 해서. 긴장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네. 했었나요? 저나 저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은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잘해야 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올해 새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네. 고 노회찬 의원을 참배하고 오셨는데 그 의미가 있을까요? 저의 정치적 이력에서 뺄 수 없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대표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현실 정치를 배우고 노회찬 대표님과 실천을 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두 분의 정치적인 지향, 그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을 함께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새해에는 항상 두 분을 뵙고 인사드리고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랫동안 정의당에 몸담고 네. 계시다가 탈당을 하시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사회민주당을 또 창당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정의당을 탈당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치지향은 같은데 실천적인 양식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당내 그런 문화적인 소통 창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막혀 있었다. 그런 답답함 때문에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그러한 실천을 같이 할 분들이 연대와 그 유연한 실천으로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다가서자 이렇게 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과거 이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다. 네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보 정당으로서는 사실 이런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극복해 나갈 어떤 그런 청사진이 있는지. 민주당 이중대라는 프레임은 오히려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연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을 갈라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스스로
당당하면은 그건 부끄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선봉 중대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지금도 국민을 위해서 진보 정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연대하고 연합하고 경쟁하고 비판하고 이런 관계를 갖느냐 이런 관점에서 매 순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를 두고 이제 인간의 존엄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사회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좀 어디에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다음에 기본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양한 위기 상황은 있잖아요. 기후위기나 저출생, 그다음에 지역 소멸, AI 시대의 도래, 노동의 실종 이런 다양한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의 결과로서 나오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이 무너지는 그 불평등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게 진보 정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 지향과 실천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까이서 이렇게 눈을 보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 현안에 대해서 인터뷰하시는 거 이제 보다가도 좀 울컥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네.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좀 아니, 눈가가 촉촉하시고 눈이 원래 이렇게 좀 촉촉하세요? 지금 좀 약간 젖어 있어요. 지금도 뭐 원래 좀 이렇게 눈이 너무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시죠? 그거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울컥. 딱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울컥하는 정도는 아니고 다시 또 우리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감정이 이렇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 헐리우드 배우 조시 하트넷 아세요? 알죠. 눈이 조시 하트넷 씨랑 엄청 닮으셨어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누군지 조시 하트넷 모릅니다. 모르세요? 예, 잘 모릅니다. 눈이 되게 비슷하죠. 속눈썹이 워낙 이렇게 길고 그래가지고. 인물 검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치는 말이 아닌 행동, 입법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죠. 저희 3명의 히어로가 법안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 입법 검증본부. 오늘 털어볼 한창민 의원의 법안은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전세 사기 특별법 완결판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완결판은 이 이상 나올 수 없다. 최종, 최종, 최종. 네, 뭐 이런 네.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자신감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좀 완벽한 법안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 썼네요. 사실 완결판이라는 용어는 그만큼 절실한 내용을 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실효적인 법안을 냈다. 그래서 완결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핵심 내용 좀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요. 전세 사기는 개인 간의 어떠한 문제로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국가적인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제되지 않는 것을 보완하는 데 핵심을 뒀고요. 크게는 3가지 부분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뒤늦게 최소한의 구제가 되는 방식을 좀 넘어서서 네. 선구제 그리고 보증금을 다음에 회수하는 것은 뒤로 두는 후 회수 이런 원칙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빠르게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드뱅크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런 채권들을 매입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빠르게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부분 국가에서 뒤에 그것을 좀 보전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전세 사기라는 게 일정 부분의 범죄라고 생각해서 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돼 있고 그걸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것을 좀 폭넓게 만들어서 피해 구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뭐 전세 사기, 깡통 전세라는 말을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정말 질리도록 들었을 정도로 정말 속상한 일들도 너무 많았고 피해자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특별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고요.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도 3만 5천 명 이상으로 무수히 많은 삶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민생 현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피해자들이 가장 답답한 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보통 이럴 때 전세로 살던 집을 이제 경매로 넘겨서 네. 낙찰 받으면 이제 조금이라도 받을 돌려받을 수 수 있지 않나. 있죠.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게요.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빚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공과금이 밀려 있을 때 그때는 뭐 우선순위 변제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돈이 나가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좀 많지 않은 상황이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케이스마다 또 상황들이 또 다 다를 다르죠. 거고요, 그죠? 이 법적인 한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법에 중요하게 담았다는 그 원칙이 네. 선구제 후회수 원칙입니다. 먼저 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를 당했던 분들한테 국가에서 일정 부분 그것을 좀 책임지고 먼저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납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임대인한테 돌려받는 방식 아니면은 경매를 통해 가지고 돌려받는 방식 이것을 뒤에서 국가가 같이 피해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게 만든 설계입니다. 이건 네네.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먼저 보상을 해주고 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회수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모든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모든 것을 보전해 주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보전 금액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50%를 상한으로 뒀습니다. 네. 최소한 5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은 다시 재활하거나 회복하는 기간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율이 뭐 현재는 한 23%에서 100%뭐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최소한의 50%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생활이 뭐 돼야 되니까요, 그죠? 네네. 이 이제 법안에 담겨 있는 게 최소 피해 보장제인데 피해자의 이제 보증금에 이제 말하자면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재원과 이런 예산의 확보가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이건 약간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세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거의 100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GDP의 1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세수로 확보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보에 대한 노력을 정부에서 하되 잘못 쓰여졌던 재정들을 좀 조정하면서 가장 빠르게 이런데 재정 투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이것은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통계를 보면 국토부의 2024년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한 3만 6천여 명 정도이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인당 평균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총 5조 네, 맞습니다.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제 회수가 가능한 걸로 추산하는 게 한 1, 2조 정도라고 보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뭐 국가가 떠안는 구조가 될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다 보전해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50% 정도가 최소한 네.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액만큼 또 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재정 비용은 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설계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금액의 문제를 넘어서 그분들한테는 이 주거 문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과 은행비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나오는 손실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현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창민 의원과 함께 첫 번째 법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법안 역시 임차인을 위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발의한 두 번째 법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세 사기 예방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강조한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예방법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다른 표현으로서 임대
신뢰회복법, 임대 신뢰. 네, 그다음에 서민 청년 주거 안정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그 집 구하려고 부동산에서 계약하면서 벌벌 떨어요. 워낙 그 무서운 뉴스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당 부분이 청년들입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의 삶을 아예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전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지금 전세 사기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그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임대인들 전세 사기의 목적이 있던 아니면은 최대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훼손시키는 거에 상당 부분이 그 대항력 발생 시점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이 길부터 지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하루 사이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입신고를 한 날, 그 당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전입신고 해야 된다. 뭐 부동산에서 네.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해서 하지만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대항력은 한마디로 제3자한테 내가 여기 살 권리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대인이 집을 딴 사람한테 팔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이게 경매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제3자에게 이 집이 넘어가더라도 내가 여기 살 권리가 있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항력이고 주택 인도와 이제 주민등록을 하면 지금 판례 기준으로는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이 뭐 경매나 공매된다 그러면은 매각 대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걸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확정일자는 그 전입신고까지도 이제 완료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이제 확정일자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제도에서는 가장 안전하려면 이제 확정일자까지 다 부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은 임차인들의 지금 일반적인 모습이죠. 다음 날부터 아니라 당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그러면은 사실 많은 것들이 좀 해결될 네, 수 달라지죠. 있습니다. 예. 주민센터도 좀 뛰어가야겠네요. 계약하고. 아마 시간까지는 안 볼 것 같은데 이제 네. 의원님이 담은 법안도 그 날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뛰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상관이 생각해요. 없어요. 네. 그날 하기만 하면은 네. 기준은 0시 기준입니다. 네. 그날 네. 영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중요한 부분. 다음 날이 네. 기준일이기 때문에 네. 이 하루 사이에 발생하는 맞아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상황이나 건보 상황 등등 다음에 돌려줄 수 있는 재정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뭐 당연한 권리예요, 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는 게 좀 어렵고 상당 부분 제한돼 있었습니다. 체납이나 건보 등등 속을 수 있는 여지를 좀 최대한 줄였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정보 비대칭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 정보의 대칭성을 확보한 겁니다. 어쨌든 뭐 세입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전세금을 계약이 끝났을 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법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겨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선순위 채권하고 똑같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2개월이 지나고 못 받는 경우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간의 계약을 넘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변경 통지 의무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전세 사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정보의 아까 비대칭성. 그렇죠. 예. 포함.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법적으로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고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전에 집주인과 새로 바뀐 집주인도 재정 상태를 여기서 확인하고 내가 여기 임대 계약을 그대로 이어갈 건지 여기서 중단할 건지를 임차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네네. 어떻게 할 건지. 예, 예. 그럼 만약에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집을 못 파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죠. 팔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집주인한테 집주인에게 있죠. 있는데. 다만 이걸 팔아가지고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왔을 때 나의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갈 수 임대계약을 거기서 자기가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상호 대등한 무기의 원칙을 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발의하신 법안들이 그 부동산 카페에서 이제 한창민 의원님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권리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3+3+3 전세, 그러니까 9년 3+3. 동안 이 임대인이 계속 이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게 있으시다고요? 333이라고 했던 것은 꼭 9년을 하자 이거보다는 학기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대부분의 젊은 층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뭐 중고등학교도 3년씩 그렇죠. 다니고. 그러니까 633 학제에 따라서 최소한 3년에 2번 아니면 2번의 갱신 청구권을 줘서 333으로 하자 이런 뜻에서 333을 얘기했는데 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논쟁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금은 이제 갈라지는 여론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갈등 구조로 만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게 임차 신뢰 회복법이라고 했잖아요. 임차인과 임대자가 서로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안을 좀 잘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이 공론장에서도 좀 잘 다뤄졌으면 좋겠다. 최소한 9년은 아니더라도 6년 정도는 보장하다는 기준은 저의 생각이고,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굉장히 안 좋은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이나 LA 등 그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기한으로 하게 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냥 임차인이 가는 원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댓글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촉촉한 눈으로 또 얼마나 슬픈 눈으로 또 이렇게 보셨겠어요, 그죠? 네. 네. 하여튼 그 임대인 또 입장도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해보기는 해봐야 되는데, 이게 임대인들의 입장은 이렇게 3+3+3+로 가다 보면 이제 시장이 좀 위축될 수 있고, 네. 또 이제 계약을 오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 전세 보증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또 입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체적 통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만 있고 실제로는 다른 변수가 많이 작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도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지고 뭐 월세로도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월세로 많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 사기에 대한 영향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저희 중에서는 지금 세미 씨가 이제 곧 또 이제 집을 지금 좀 새로 알아봐야 되는 벌써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시점이고, 이제 한국에서 거주 경험이 이제 꽤 됐는데 그렇죠. 좀 힘든 점 없었어요? 이렇게 계약하고 이럴 때?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맨날 착한 집주인과 만나게 돼서. 근데 이번에 제가 첫 전세 집을 이렇게 찾아서 살고 있는데, 월세에서 이제 전세로. 네. 근데 이제 곧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긴 해요. 또 전세금 또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끝나고 나갔을 때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진짜 이 부분에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언제까지 착한 집주인을 만나는 맞아요. 이야기로 해야 맞아요. 되는지. 이건 운에 기대는 거죠. 예. 개인의 운에. 그렇죠. 그냥. 이 제도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잘 설계해서 착하고 안 착하고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정치와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그 전세 사기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빈틈이 있다는 말인데요. 법적 제도를 통해서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죠. 네. 네, 히어로에 추천할 동료 의원 혹시 있으신지요? 조국혁신당의 네.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규근 의원님이 아직 만약에 히어로에 출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하셨죠? 네. 출연 안 하셨죠? 네. 네. 그분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고민과 법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인 현안 관련해서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인들의 말싸움에만 언론이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나 그다음에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거나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정치인들은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정활동, 진짜 정치는 그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특히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실천하는가 이걸 중심으로 좀 봐주고 우리 국민들도 오히려 언론이 비춰주는 것만 보지 않고 우리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한창민 의원님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입법검증본부 한창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